자, 어디를 볼 거냐면 254페이지 볼게요. 254페이지죠. 요거는 논리 자체가 좀 까탈스러우니까 제가 얘기하는 내용 있죠. 여기서 거의 나옵니다. 제가 얘기하는 내용 있죠. 다른 거 거의 안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내용 있죠.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어쨌거나 그 수익 방식 하에 가치를 구하는 걸요, 수익 환원법에 줍니다. 여기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할인 현금 수지 뭐라고요? 분석법이다.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5년째 공부하는데 처음 들어본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5년 동안 할만하다 했죠. 5년 동안. 그죠? 이렇게. 이건 우리 투자론의 핵심 아닙니까? 심장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내 돈 5억 나갔습니다. 얼마 나갔다고요? 5억 나가는데 매년 5년 있다 처분하게 되면 매년 8천만 원씩 들어온답니다. 얼마씩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처분할 때는요, 이거저거 다 빼고 났더니 7억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현금 유출액. 얘를 뭐라 할까요? 현금 유입액이죠. 근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있죠. 이걸로 할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금액이 나왔나요? 이걸 투자 가치 해줍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이 정도 가치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 5억을 투입했지만 나중에 팔 때는요, 이 정도는 받고 팔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걸 뭐라고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예, 물론 이제 빌린 돈 있으면 더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1년 만에 처분했다. 그러면 1억 투자했는데 1년 후에 팔았더니 얼마 들어온다고요? 1억 2천만 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죠? 간단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현금 유출액. 얘는 뭐라 할까요? 현금 유입액인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별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뭐라고요? 요것을 할인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금액이 나왔나요? 이걸 투자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억을 투입했지만 나중에 팔 때는요, 이건 1억 909만 원이 나옵니다. 1억 909만 원 받고 팔려고 하죠. 그리고 이 건물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1억 909만 원 정도 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걸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투자론에서 이미 다 했어, 안 했어요? 했는데 이 감정평가하는 사람들 이거 많이 합니다. 오히려 이게 더 정확성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더 많이 합니다. 어쨌거나 얘는요, 이렇게 볼게요. 요 8천만 원을요, 매기 세후 현금 수지해 줄게요. 뭐라고요? 세후. 그리고 요 7억 있죠? 요걸 지분 복귀액 해줍니다. 지분 복귀액. 요거를요, 적절한 요구 수익이라는 걸로 할인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인데, 얘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이제 처분할 걸 가정합니다. 뭘 가정한다고요? 처분할 거. 일정 기간 내 처분할 걸 가정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하는 것을요, 전통적 소득적금법이다 해줍니다. 전통적인 뭐라고요? 소득적금법. 아니면요, 직접환원법.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직접환원법. 얘는 아주 불합리한 가정을 두 가지를 합니다. 무슨 가정이라고요? 불합리한 가정. 일단은 처분하지 않는다. 뭘 한다, 가정한다고요? 처분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동일한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매년 소득이 달라지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똑같은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다시 할게요. 얘는 처분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얘는 똑같은 소득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요, 한 해의 아주 간단히 계산하는 겁니다. 간단히 한 해의 순영업소득을 이렇게 환원율이라는 걸로 곧바로 나눕니다. 나누게 되면 뭐가 나와요? 부동산 가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우리 100만 원짜리 이만큼 있다면 요거를요, 침발라서 하나하나 세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면, 얘는요, 100만 원짜리 이만큼 있죠? 대충 딱 보니까 한 500만 원 되겠네? 이렇게 평가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한 걸 뭐라고요? 전통적 소득정법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얘가 정확성이 높죠?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얘는
자, 계산이 빨라요? 느려요? 빠를 수 있죠? 이런 장점이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 수익률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본 회수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 회수율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걸 기초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먼저 이제 A라는 토지가 있다고 치자. 이 논리를 좀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무턱대고 자꾸 암기하려고 하니까 논리 자체가 힘들어져요. 자, 어쨌거나 A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요, 이렇게 A라는 토지가 딱 있다고 치자. 5년 동안 누구한테 빌려주게 되면 매년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치자. 매년 얼마씩이라고요? 1,0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5년 지나면요, 지구에서 어떻게 없어지냐면 뿅 하고 없어진대요. 다시 할게요. 자, 매년 1,000만 원씩 발생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비용 다 뺀 겁니다. 2,000만 원씩 발생하는데 5년 지나면 어떻게 없어진다고요? 뿅 하고 없어진대요. 지구에서. 그러면 5년 동안 들어오는 게 이게 다죠? 아, 이게 다 아닙니까? 이거. 맞죠? 요거를 요구승이라는 거 할인하면 되겠네요. 뭘로 할인한다고요? 요구승이 10%라고 치자. 몇 프로라고요? 10%. 그러면 할인하면 되죠? 그러면 토지의 가치가 나옵니다. 아까 앞으로 들어올 돈을 할인하게 되면 지금 가치가 나온다고 했죠? 똑같이 앞으로 들어올 돈 이게 다죠? 5년 지나면 뿅하고 없어진 게 다일 거 아닙니까? 이거를 뭘로 할인했다고요? 요구승을 할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 가치가 나와야 안 나요? 나오죠? 이렇게 할인해 볼게요. 자, 토지의 가치를 계산해 볼게요. 토지 가치는 1,000만 원씩 5번 들어오는 거죠? 이거 10% 빼면 됩니다.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에서 곱하면 돼요. 무슨 현가라고요? 연금의 현가계에서 곱하면 되는데 요거를 구하는 공식을 적어 보겠습니다. 이 공식 몰라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만 아는 공식이 있습니다. 투자론에서 했던 거 0.1분의 1 빼기 1 플러스 0.1의 마이너스 5제곱입니다. 이게 바로 연금의 현가계수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공식입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어요. 얘는 똑같은 겁니다. 1 플러스 0.1의 5제곱분의 1을 해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아까는 5년 있다 뿅 하고 없어진다고 했죠? 근데 실제는 없어져 안 없어져요? 지구가 멸망하지 않은 이상 안 없어지는 거죠? 그럼 5년 지나면 다른 사람들 또 빌릴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이 또 계속 빌려줄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처분하지 않은 이상은 수익이 어떻게 발생한다고요? 영원히 발생하는 겁니다. 처분하지 않으면 수익이 어떻게 발생한다고요? 영원히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요 부분만 끄집어내 볼게요. 1 플러스 0.1이면 1.1이죠? 1.1 아닙니까? 1.1이 원래 5제곱분의 1이었죠? 그죠? 근데 얘가 5, 6, 7, 8, 9 커지더니 어디까지 커져요? 영원히 무한대로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커져요, 안 커져요? 점점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분의 1 하면 0.1이죠? 만약에 100분의 1 하면 0.01이죠? 1000분의 1 0.001이죠? 그럼 1조분의 1 하면요? 0.0000001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무한대로 갈 경우는요, 여기에 0으로 수렴한다 해줍니다. 뭘로 수렴한다고요?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고요? 0이 되는 겁니다.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면 뭐가 된다고요?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 빼기 0 하면 얼마예요? 어떤 사람은 0 그러는데, 자, 1에서 아무것도 안 빼봐요. 그럼 뭐만 남아요? 1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뭐만 남아요? 1만 남는 겁니다. 뭐만 남는 거라고요? 1. 그러면 얘를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요걸 나누면 되는 거죠? 이거 곱하기니까. 그죠? 그래서 토지의 가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 1,000만 원을 순 영업소득해 줍니다. 왜 순 영업소득이냐면, 그냥 기억하세요. 얘는 밑에서 이제 뭘로 자본 수익률이라는 걸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뭘 기초로 한다고요? 순 영업소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는요, 자본 수익률로 나누면 됩니다. 자, 요 0.1을 뭐라고요? 자본 수익률 해줍니다. 그럼 자본 수익률이 뭐냐? 자,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요구수익률이에요. 근데 토지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해요? 발생하다 말아요? 영원히 발생하죠? 그러니까 토지는요, 요구수익률 자체가 뭐예요? 자본 수익률입니다. 토지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죠?
토지의 요구 수익률 자체가 뭐라고요? 자본 수익률입니다. 알 수 있죠? 약간 까탈스럽네요. 까탈스럽죠? 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B라는, 어디 갔어요? B라는, 자,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하라고요? B라는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B라는 건물도 누구한테 빌려주면 1,0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답니다. 1,000만 원씩 이자 비용 빼고 발생한다입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물의 가치를 구해 볼게요. 건물의 가치를, 자, 이걸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을, 자, 건물로부터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요구 수익률을 뭐라고요? 자본 수익률이다 해줍니다. 근데 자본 수익률로 곧바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에? 그냥 생각 없이 생각해도 그냥 안 될 것 같죠? 왜냐하면, 자, 토지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해요, 안 해요? 하죠? 영원히 발생하니까 이렇게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건물은 수익이 영원히 발생해요? 발생하다 말아요? 건물은 언젠간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대화인데요? 영원히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눕니까? 그죠? 자본 수익률이 뭐라고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요구수입니다. 근데 영원히 발생해요, 안 해요? 발생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요? 이렇게 계산합니까? 이거 틀린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발생하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는 2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다고 치자. 20년 철거가 되죠? 그러면 매년 감가율 있죠? 가치가 감소되는 분만큼 더 빼내는 겁니다. 나누는 게 할인하는 거죠? 할인율에 감가율만큼 더 빼내는 겁니다. 추가로. 알겠죠? 저 더 추가로 빼냈다가 나중에 건물이 철거되면 똑같은 건물 또 구입할 수 있죠? 그러면 계속 수익이 발생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또, 자, 철거되면 또 건물을 또 구입하자는 얘기죠? 그럼 수익이 영원히 발생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는 이대로 나누면 안 되고 여기다가요, 추가로 매년 감가율만큼을 더 빼내는 겁니다. 약간 논리가 좀 까탈스럽죠? 더 빼낸 건데 이 감가율을 다른 말로요 자본 회수율을 해줍니다. 자본 뭐라고요? 회수율만큼을 더 빼내는 겁니다. 더 빼내서 착착 쌓아놨다가 건물 철거되면 또 구입하죠? 그럼 수익 계속 발생해야 하네요?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약간 느낌이 와야 하나요? 전혀 안 온답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건물 같은 거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약간 저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요거를 요 자본 회수를 어떻게 계산하냐? 요거를 계산할 때는 거의 100% 정액법을 가정합니다. 뭘 가정한다고요? 정액법.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감가율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매년 감가율을 얘기하는데 자 볼게요. 어떤 건물이 있는데 원래 100억짜리랍니다. 100억짜리인데 2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대요. 자, 듣기 마세요. 네,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철거해야 되면 자 매년 얼마씩 감액이 되는 거예요? 자 100억짜리가 2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매년 얼마씩 감가가 되는 거예요? 100억 나누기 20년 해주면 되죠? 1년에 얼마씩이라고요? 5억씩 감액이 되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5억. 이게 바로 매년 5억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100억 분의 5억 해주면 100억 분의 5억 해준 거 있죠? 이게 바로 정액법 상각률이 되는 겁니다. 정액법 뭐라고요? 감가율. 근데 요거는 약분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요걸 계산하면요 2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요 내용연수분의 1이죠? 20년이 내용연수 아닙니까? 네, 내용연수분의 1 해주면 이게 바로 정액법 감가상각률입니다. 근데 몇 년 지났으면 잔존 내용연수를 해줘야 돼요. 뭐라고요? 어차피 몇 년 지났으면 가치가 떨어졌겠죠? 그래서 결국은 요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잔존 내용연수분의 1 해주면 돼요. 어떻게 해준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되셨죠? 자, 지워도 되죠? 자, 이제 다 필요 없고, 이것도 다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자, 이제 요거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전통적인 소득적금법과 뭐가 있어요? 자녀환원법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 자, 요거는요, 이 복합부동산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복합부동산이면요,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돼서 거래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얘를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통적
소득적응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녀환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녀 뭐라고요? 환원법. 자, 얘보다는 얘가 보다 어떻다고요? 좀 정확히 계산하는 겁니다. 보다 뭐라고요? 정확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소득적응법은요, 이렇게. 자, 어디 갔냐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을래나요? 얘는 이 복합부동산의 가치를 이렇게 구합니다. 자, 이 전체에서 예상되는 순영업소득이죠? 복합부동산 전체에서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이 있어 없어요? 있겠죠? 순영업소득 기초라는 겁니다. 요거를 이 전체의 환원율을 뭐라고요? 여기서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 토지건물 합등그린 환원율을요, 종합환원율 해줍니다. 종합 뭐라고요? 환원율.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근데 얘는요, 어떻게 하냐면, 자녀환원법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는, 자, 토지 따로 계산하고 건물 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그러면 정확한 계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얘보다 훨씬 더 정확히 계산됩니다. 그러면, 자, 토지에서 발생하는 순영업소득 있어 없어요? 요거 있죠? 얘는요, 자본 수익률로 나누면 됩니다. 뭘로 나누라고요? 자본 수익률. 근데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소득 있어 없어요? 있겠죠? 요거를 자본 수익률로 곧바로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아까 안 된다고 했죠? 얘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본 회수율 있죠? 자본 회수율을 더해서 추가로 더 빼내야 됩니다. 더 빼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자본 회수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렇게 내용연수분의 1이라고 했죠? 잔존 내용연수분의 1이다. 자, 계산 문제가 나오면 요거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하고 조금 이따 제가 환원율 구하는 방법 있죠? 요 둘 중에 하나 물어봅니다. 둘 중에.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다른 거 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자, 거기 맨 아래 계산형 문제 보겠습니다. 계산형 문제. A 부동산이 100% 임대될 경우 찾으셨나요? 100% 임대될 경우에 연간 예상 총소득이 5천만 원이고 운영경비가 유효조소득의 35%를 차지하는 경우에 연간 평균 공실률을 감안한 A 부동산의 수익가치는 얼마인가? 단 평균 공실률은 5%이고 환원율은 10% 하겠죠? 이런 식으로 환원율이 주어지는 경우는요, 요걸 물어보는 경우입니다. 뭘 물어본다고요? 요거. 곧바로 주어졌죠? 얘는 5% 아닙니까? 5%?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요? 10%네요. 10% 주어졌죠? 환원율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건물 따로 계산하 이런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순영업소득 구하면 돼요, 안 돼요? 구하면 되죠? 얘는 이거 기억날나 모르겠는데 저번 주에 했는데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가유순전후 해주면 돼요. 뭐라는 줄 알아고요? 가유순전후. 가능조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주고 기타 속도한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가능 유효조소득 해줍니다. 여기서 영업 경비 빼낸 걸 뭐라고요? 순영업소득 해줍니다. 이거 처음 들어보나요? 가유순전후. 이렇게 여기까지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일단 100% 임대될 경우에 연간 예상 총소득은 5천만 원이랍니다. 얘가 얼마라고요? 5천만 원이래요. 자, 그 다음에 그 맨 아래쪽에 보니까 괄호 안에 평균 공실률이 5% 하겠죠? 그러니까 이놈의 5%가 아닙니다. 이놈의 5%가 아니니까 250만 원. 이게 바로 공실했다는 손실입니다. 맞죠? 그러면 유효조소득은 얼마라고요? 4,750만 원 됩니다. 얼마라고요? 4,700. 여기서 영업경비가 자, 유효조소득의 몇 프로 하고 35% 하겠죠? 이놈의 35%가 영업경비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의 35% 하면 얼마일까요? 16625,000입니다. 얼마라고요? 16625,000. 이렇게. 자, 그러면 빼주면 되겠죠? 30875,000이면 됩니다. 30 뭐라고요? 875000. 아유, 다 됐네요. 다 됐네요. 이게 얼마라고요? 30875,000.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 나누면 되죠? 그러면 0.1로 나누면 됩니다. 0.1로 나누면. 자, 그러면 3억 875만 원 나올 겁니다. 이렇게. 3억 얼마라고요? 875만 원. 자, 이런 거는 풀기가 매우 힘들어요. 매우. 자, 요런 거 얼른 숙달이 돼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요거 할 수 있겠어요? 자, 이거 한번 나와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이거 지워도 되니까. 나올 수 있어요? 오, 진짜 나오려고 하시네? 인정. 자, 이렇게 해서 나오면 요거 아니면 요거 물어봅니다. 앞부분에 나오면요.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물어볼 게 없어요. 계산 문제가. 이번에는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그 3번 보겠습니다. 2번 하지 마세요. 지금 하지 마세요. 2번도 이거 똑같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해서 건물의 가치를 수익환원법 중에 잔여환원법으로 구하면 얼마인가? 자, 지금 이제 건물의 가치만 물어본 거죠?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일단 예상 순수익은요, 연간 4천만 원이다. 여기서는 별 말이 없이 순수익하면 이제 순영업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순영업소득이 얼마라고요? 4천만 원입니다. 얘가 이제 4천만 원이래요. 여기 이제 주어졌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건물의 자본 수익률은 8% 주어져 있네요. 8%. 자, 그리고 거기 보니까 건물의 잔존 내용수가 50년이죠? 몇 년이라고요? 50년이다. 그러면 여기다 50 집어넣으면 되죠? 50분의 1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50분의 1. 그러면 0.02가 나옵니다. 아, 얘가 얼마라고요? 0.02. 그럼 0.02이면 100분율로 하면 뒤로 2칸 가면 된다고 했죠? 아, 뒤로 2칸 가면 100분율. 앞으로 2칸 가면요? 소수점이죠? 그러니까 얘는 2%입니다. 몇 프로라고요? 2%. 다 됐네요. 자, 그러니까 4천만 원에서 자, 요거 두 개 합치면 10%죠? 0.1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4억이 됩니다. 얼마 된다고요? 4억. 이게 정답이에요. 자, 계산 문제 나오면 요거 아니면 요거는 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요 논리를 좀 알고 있으면 좀 낫습니다. 자, 1번하고 3번을 그 집중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1번하고 몇 번이라고요? 3번을 집중적으로 풀어보시고 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저히 안 되면 스킵하세요. 이런 거 보면 여기 중개활동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거 아냐고 물어보세요. 전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학교 가는 겁니다. 아,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아까 그 논리 있죠? 나누는 거 전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자, 그래도 합격합니다. 걱정 마세요. 아, 이거는 그냥 수석을 위한 특강입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수석을 위한 특강. 이렇게. 자, 이거 물어보면 요거 한 문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아니면 이걸 물어봐요?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자, 또 하나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뭘 물어보냐면 거의 자, 몇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환원이율이라고 아래 있어 없어요? 요쪽 요걸 중심으로 해서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거의 아까 그거 아니면 요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뻔해요. 지금까지 나온 게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 자, 환원율은 자, 아까 환원율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 이 수익 가치는 어떻게 구했어요? 자, 순영업소득을 환원율로 나눈 거죠? 맞아, 안 맞아? 나눈 거. 요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얘는요, 어떻게 나눈 거 아닙니까? 요거 나눈 거죠? 나눈 거잖아요. 요때, 자, 얘와 얘는 바꿔도 돼요, 안 돼요? 나누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A는 B분의 C죠? 그럼 나누기가 넘어가면 뭐라고 돼요? 곱하기 될까? A 곱하기 B가 되죠? 이건 C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B는요? 요거 넘기면 되죠? A분의 C가 될 거 아닙니까? 아, 나 너무 힘들다. 그러면 얘랑 얘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환원율을 어떻게 구하는데요? 환원율은요, 수익가치분의 뭐라고요? 순영업소득 해주면 돼요. 뭐라고요? 순영.
자, 그래서 환원율 이제 구하는 방법, 요걸 가지고서 한 문제 물어보기도 하는데, 자, 요 부동산의 환원율 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의 부동산에서 환원율 구하는 거죠?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원율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자본, 수익률하고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본, 회수율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의 부동산이니까 얘는 뭐 자본 수익률 정해져 있겠네요.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결국 얘를 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자본 수익률을 구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자, 이걸 구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이렇게 요거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조 12다 이런 식으로, 시 뭐라고요? 조 2L보다 이런 식으로. 자, 예전에 간단히 물어볼 때는 다음 중에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요 중에서 시조 12 이렇게 해서 답하시면 되는 거죠. 시조 12 여기서 이제 답하시면 됩니다. 자, 시조 2L부 요거는요 시장 추출법, 얘는요 조성법, 얘는요 투자결합법, 얘는요 L우드법, 얘는요 부채감당법 해줍니다. 뭐라고 하죠? 부채감당법 해주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이론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자, 얘는 가장 이론적인 방법, 요거를 요소 구성법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게 가장 이론적인 방법입니다. 자, 아까 토지 같은 경우는 자본 수익률이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이죠. 요구 수익률은 투자론 할 때 이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위험이 커지죠. 그럼 그에 상응한 높은 수익을 자꾸 요구합니다. 이거 되겠나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의 정체가 뭐라고요? 위험에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위험이 커지면 그 높은 수익을 요구하죠. 이거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위험을 가지고 수정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위험. 그래서 우리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자,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구성해요? 이렇게 무위험률에다가 플러스 위험 할증률을 더하죠. 위험 할증률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이런 거 했었죠. 근데 전통적인 소득정법은 요건 오래된 거 아닙니까? 그죠? 정확성 떨어지죠? 그래서 요거는 환원율이라는 걸 요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옛날에 나온 얘기라 요거를요, 이 무위험률을 다른 말로 순수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순수율.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을 가감하겠다는 얘기죠.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거는 옛날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가장 이론적인 방법 아닙니까?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뭐예요? 위험이 커지면 높은 수익을 요구하는 거죠?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맞는데, 근데 문제는 얘는 써먹기가 아주 힘든 게 위험이 10%다, 20%다, 이거를 측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위험이란 게 미래,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이게 측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상당히 주관적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그래서 이론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써먹기는 어떻다고요? 매우 곤란합니다. 써먹기는 뭐라고요? 매우 곤란하다. 제가 밑줄 친 거 있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은요, 요게 그래도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요? 시장 추출법이라는데 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요 부동산과 아주 유사한 부동산이 최근에 거래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임대료를 1,000만 원씩 냈었는데, 임대료가 얼마라고요? 1,000만 원 냈었는데 이번에 여기 1억에 거래했답니다. 얼마라고요? 1억. 그러면 요걸 가지고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저거를 수익가치로 간주하는 겁니다. 1억을. 그리고 순영업소득은 얼마라고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죠? 그럼 이게 몇 프로라고요? 10%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측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유사한 부동산이 거래된 적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면 돼야 한대요? 정확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 쭉, 자, 끄집어내서, 자, 평가한 다음에 평균 내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시장 추출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이고 많이 써먹기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는 뭐라고요? 과거에 임대했던 임대료죠? 아닌가요? 과거에 임대했던 임대 사례 아닙니까? 임대 실적. 그리고 이거는 어쩌거나 과거에 거래했던 가격이죠? 그죠? 과거에 거래했던 가격, 과거에 거래했던 임료 이런 거 가지고 장래의 요구 수익률이죠. 요걸 결정한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조금 안 맞는데 그래도 써먹기는 아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써먹는 게 요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지금부터는 거기 그대로 밑줄 친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복합 부동산, 전체 부동산의 종합 환원율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뭐라고요? 종합 환원율 구하는 방식인데, 얘는요, 이따가 제가 잠깐 써드리겠지만, 요거는요,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라는 게 있고,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풀 줄 아셔야 돼요. 요거는 뭐 굳이 지금부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 부채 감당법, 요것도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얘는 무조건, 자, 이따가 제가 다 써드릴 건데, 무조건 말로 물어볼 때는 뭘 물어본다고요? 말로 물어볼 때는 무조건 물리적이나 금융적 투자결합법은요, 무조건 분리될 수 있다. 아니면요, 다르다는 게 나와야 됩니다. 다르다. 뭐라고요? 분리될 수 있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따가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물리적 투자결합법은요, 요 부동산이 있다면 이 종합환원율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소득을 창출하는 능력이 토지와 건물은요, 다르다. 분리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환원율은 10%랍니다. 몇 프로라고요? 10%. 건물의 환원율은 몇 프로라고요? 8%래요. 8%.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가격 구성비가 자, 얼마냐면 70% 30%랍니다. 70% 얼마라고요? 30%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종합 환원율을 구하라는 얘기죠. 요거 계산할 땐 이 전체의 환원율을 구할 때는 요거는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해주면 돼요. 알겠나요? 근데 한쪽이 100분이면 한쪽은 어떻게 하라고요? 소수점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은 8%죠. 토지는 몇 프로라고요? 10%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자, 건물의 그 가격 구성비는 30%죠. 여기다 0.3을 곱해야 됩니다. 자, 플러스 얘는 몇 프로 곱해야 돼요? 0.7을 곱하면 되죠. 0.7 곱하기 0.7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더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거는 할 수 있어 없어요? 아이고, 이거 뭐, 그냥 계산기 두 번 딱 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암산도 가능하게 37에 20이라고 7일은 7개 더해주면 되죠? 곧바르게 더해주면 됩니다. 이거 할 수 있죠? 지워도 되죠? 이거 써 있으니까. 자, 요거는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계산 문제 나옵니다. 지워도 되죠? 이번에 이제 금융적 투자 결합법 알아볼게요. 얘는 자,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 가지고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뭘 가지고요?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 그래서 요거를 투자한 자가 이제 은행에서 빌린 돈도 있고, 자, 내 돈도 투자했답니다. 지분 투자액도.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은행에서 얼마 빌렸냐면 6억 빌렸고, 내 돈은 4억 투자했답니다. 6억 빌렸고, 내 돈 얼마 빌렸다고 투자해? 4억 투자했죠? 맞아, 안 맞아요? 맞는데, 자, 이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요, 5%고, 나는 8%랍니다. 얘는 5%고, 나는 몇 프로라고요? 8%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 가지고 종합 환원율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자, 문제에서 말로 물어볼 때는, 자, 어떻게,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있죠? 요게 다르다. 분리될 수 있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같다 해주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문제 나오면 뻔합니다. 뻔해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볼게요. 종합 환원율 구할게요. 얘는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몇 프로라고요? 5%고, 지분 투자자는 8%죠? 여기다가 투자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10억이죠? 10분의 6을 투자한 거죠? 저당 투자는 몇 프로 투자했다고요? 10분의 6이니까 60% 투자했네요. 0.6을 곱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지분 투자는 몇 프로 투자했어요? 40% 투자하니까 0.4를 곱해야 돼요. 0.4 이렇게 해서 더해준 게 바로 자, 환원율입니다. 되겠나요? 근데 요거는 계산 문제 나올 가능성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요거를 주로 뭘로 사용하냐면 저당 상수를 사용합니다. 뭐 사용한다고요? 저당. 이걸 지분 배당률 이런 걸 사용하는 바람에 약간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물어볼 가능성은 뭐 거의 없습니다. 주로 뭘 물어본다고요? 물리적 투자 결합법 물어봅니다.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지울게요. 아까 건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엘루드법 알아보겠습니다. 엘루드법은요, 자, 이 금융적 투자 결합법을 보다 발전시킨 방식입니다. 근데 얘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 알아보는 겁니다. 얘는 지금까지는, 자, 소득이 똑같다고 가정했어, 안 했어요? 동일한 소득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했죠? 그잖아요. 근데 매년 소득이 달라질 수 있어, 없어요? 매년 세전 현금 수지가 이때는 이만큼, 이때는 이만큼, 이때는 이만큼 달라질 수 있어, 없어요? 있고. 두 번째는요, 한 2년 정도 지나서 돈의 일부를 갚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지분 구조가 달라지죠? 지분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한 5년 정도 지나면 한 5억 정도 받고 처분할 수 있답니다.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5년 정도 지나면. 그죠? 그러면 이거는 5년 정도 지나면 가치가 5억 정도 된다는 얘기는 그때 팔더라도 그만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보유하는 걸 가정하는 게 아니라 처분하는 걸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좌우에 볼게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하고 똑같은 겁니다. 뭐가 똑같은 거라고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쟤는 세후 현금 수지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얘는 세전 현금 수지를 가지고 할인하는 바람에 세금 효과는 무시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효과를 무시했다고요? 세금 효과 무시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약간 좀 어렵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채 감당법 알아볼게요. 요거는요, 자, 누구 입장이냐면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부채 감당률 가지고 환원율 구하는 겁니다. 자, 부채 감당률 기억날래나요? 부채 감당률 기억나죠? 예, 저번 시간에 했는데 수은 영업소득을요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겁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부채 서비스액은 은행에다 맨 이게 갚는 돈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원리금 균등상환을 가정한다면요 대출액에다 뭘 곱하면 돼요? 대출액에다가 저당상수 곱하면 되죠? 이게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액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 대출액은 어떻게 해서 하면 돼요? 부동산 가치가 1억이라면 여기다가 60%를 빌렸다. 그러면 이게 바로 대출액이죠? 부동산 가치에다가 대부 비율 곱하면 되겠네요. 자, 부동산 가치에다가 뭘 곱하라고요? 대부 비율 곱하면 될 거 아닙니까? 대부 비율.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근데 아까 자, 이 환원율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동산 가치분의 순영업소득이죠? 부동산 가치분의 순영업소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게 환원율이죠? 환원율 아닙니까? 요것만 남겨놓고 다 넘기는 겁니다. 다 넘기면 요거랑 곱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환원율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환원율은요, 자, 요거 세 개 곱하면 돼요? 알겠죠? 저당상수에다가, 자, 대부비를 곱해야 안 곱해요? 요거 세 개 곱하면 되죠? 나누기가 너무 다 곱하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뭘 곱해요? 부채 감당률 곱하면 돼요. 뭐라고요? 부채 감당률을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간단하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자, 저부대. 무슨 부대라고요? 저부대. 이거 바꿨었네요. 이 부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저부대. 이 부대 아니면 뭐라고요? 저부대. 곱하면 돼요. 되셨죠? 이 부대 뭐라고요? 저부대. 자, 한 장 근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게 이건 지나치게 누구 입장이라고요?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따진 건데 만약에 은행에서 빌린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걸 가지고 종합환원율이다 하기는 곤란하죠? 이런 문제점이 있네요. 자, 오른쪽에 거기 제가 하지 않는 것도 지금 하지 마세요. 저 손대지 마세요. 손을 대는 순간 내년에 또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261페이지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걸 어떤 형태로 물어보나 보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1번 볼게요. 다음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평가한 대상부동산의 가치는, 요건 좀 어렵게 물어본 겁니다. 자, 딱 보는 순간, 자, 이제 어디 갔어요? 딱 보는 순간, 자, 여기서는 이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자, 이 수은 영업소득은, 자, 유효조소득에서 뭘 뺀 거라고요? 영업경비 빼는 거죠. 가유순 전후. 그러니까 수은 영업소득은
유효 조소득이 3,800이고 영업 경비는 800만 원이죠. 빼니까 얼마요? 3천만 원이네요. 맞죠?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은 3천만 원 구했어, 안 구했어요? 근데 환원율만 구하면 돼요, 안 돼요?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많아요, 적어요? 이게 많은데 큰일 났네. 근데 딱 보는 순간 토지 가액이 있고 건물 가액이 있어, 없어요? 있고 토지의 환원율, 건물 환원율 있죠? 그럼 딱 보는 순간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리적 수학요법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요거 구하면 되겠네. 지금 혼자서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토지의 환원율은 몇 프로요? 5%. 건물의 환원율은 몇 프로요? 10%. 여기다가 그 위에 보니까 토지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비율이 40대 60이죠? 그럼 여기다 0.4를 곱해야 됩니다. 여기다 얼마라고요? 0.6을 곱해야 돼요.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안 돼요? 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8%가 나옵니다. 몇 프로하고요? 8%. 8% 나왔죠? 그러면 3천만 원 나누기 얼마 해주면 돼요? 0.08. 앞으로 두 칸 가면 되죠? 몇 번 했었는데. 20%는 소수하면 앞으로 두 칸 가면 0.2죠? 맞아, 맞아? 맞죠? 이렇게 여기는 0.08 나누면 돼요. 8% 하면 소수점으로 하면 얼마라고요? 한 칸, 두 칸 가면 되죠? 0.08 해주면 돼요. 나누기 얼마라고요? 0.08 하면은 얼마나 하면 3억 7,500만 원 나올 겁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3억 7,500만 원. 자, 이렇게 물어본 게 상당히 어렵게 물어보는 겁니다. 상당히 뭐라고요? 어렵게. 이거 맞춘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반이나 이제 맞출 수 있는 거지. 거의 안 맞춰요. 못 맞춥니다. 이런 것들. 이거 그냥 무조건 제꼈다가 나중에 돌아오려고 했더니 시험지 걷어갑니다. 돌아오려고 했더니 뭘 걷어간다고요? 시험지 걷어가. 나중에 보니까 이거 풀 수도 있었던 문제네 이렇게 합니다. 시험장에서 몰라요. 뭐가 나온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거 풀 수도 있네 나옵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 자, 다음 자리를 활용하여 부채 감당법에 의하여 구해진 환원율 구하면 얼마인가? 얘는요, 저부대 곱하면 되죠? 일단 저가 어디 갔어요? 0.1 아닙니까? 저부대 곱하면 된다고 했죠? 저부대, 이 부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저부대. 저가 얼마라고? 0.1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자, 부채 감당률은 얼마가 돼 있어요? 2죠? 2를 곱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조심할 게 계산할 때는요, 하나는 백분율로 집어넣으면 곧바로 백분율 자체가 나옵니다. 알겠죠? 하나만 백분율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 대부 비율은 몇 프로예요? 50%. 50%를 곧바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0.1 곱하기 2 곱하기 50 있죠? 그러면 곧바로 10%가 나옵니다. 곧바로 얼마 나온다고요? 10%. 이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번하고 4번 정도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자, 이거는 저부대 이건 나오면 맞추라고 주는 겁니다. 뭘 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해볼게요. 얘는 어디 갔어요? 자,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이제 말로 물어볼 때는 무조건 얘는 사례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시장추측법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오염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조성법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문제에서 물어볼 때 뭐가 나와야 되냐면 무조건 자, 다르다, 분리될 수 있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문제에서 딱 보면 딱 있는 순간 같다 이러면 너 잘 만났다, 그걸 딱 하면 돼요. 같다 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는요, LG전자의 주식 가치가 오를 수 있어, 없어요? 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요, 엘루드법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지분이 돈을 갚을 수 있어, 없죠? 이제 지분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전 현금 수익도 달라져, 안 달라져요?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나중에 가치가 달라질 수 있죠. 다 고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할인 현금 수익 분석법과 똑같죠. 그죠? LG전자의 주식 가치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요, 저부대 곱하면 됩니다. 무슨 부대라고요? 저부대 곱하면 돼요. 이렇게. 자, 난 이것도 힘들다. 이것도 힘들면 자, 이런 식으로 암기해 보세요. 자, 시장의 사례가
무슨 사례가요? 시장에서 나온 사례가 오염을 조성한다. 오염을 조성한다. 시장에서의 사례가 뭘 조성한다고요? 오염을 조성한답니다. 그래서 LG전자의 주식 가치가 자꾸 오르니까 이 투자는 자꾸 분리해서 다르게 해라 이렇게. 시장의 사례가 요즘에 오염을 조성한답니다. 그래서 LG전자의 가치가 오르니 투자를 가능한 뭐라고요? 분리해서 다르게 하라는 얘기죠. 자, 요거 몇 번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나올 겁니다. 말로. 그래서, 무조건 사례 나오면 뭐라고요? 시장 추출법. 그 다음 오염 나오면 뭐라고요? 조성법. 그 다음에 엘루드법은 뭐라고요? 엘우드법은 지분 형성분, 세전 현금 수지, 부동산 가치 다 반영하겠다는 얘기죠. 맞죠?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분리될 수 있다. 다르다.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분리된다. 다르다. 나와야 됩니다. 아주 마음에 안 들게 써놨는데. 다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보세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지금부터 정확히 10분 내에 끝낼 겁니다. 261번 보겠습니다. 여기 시장의 사례가 뭘 조성한다고요? 오염을 조성하고 있으니까 LG전자의 가치가 자꾸 오른다는 얘기죠. 투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분리해서 다르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263페이지 볼게요. 이 수익 분석법은 문제 한 문제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지문에 하나 끼어듭니다. 만약에 한다면 뭘 끼어든다고요? 지문에 하나 끼어들어요. 이게 답니다. 뭘 끼어드냐면 거기 기업용 부동산이 아닌 경우는 적용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요거 기억하세요. 기업용 부동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뭐만 적용한다고요? 기업용 부동산. 볼게요. 어떤 A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제 그 물건 팔면 수익이 생겨 안 생겨? 요거를 수익 창출에 기여한 자한테 나눠줘야 되겠죠. 노동자들한테 임금의 형태로, 그 다음에 자본을 투입한 자들한테는 이자라든가 배당 줘야 되죠. 그리고 경영자들한테는 이익의 일부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남는 게 있다면 부동산도 공헌했어 안 했어요? 공헌했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배분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근데 노동자한테 월급 안 주면 다 나가려고 하죠. 은행한테 이자 안 줘봐요. 돈 다 빼려고 하죠. 경영자한테 돈 제대로 안 줘봐요. 다 스카우트 당합니다. 얘들한테 우선해서 배분해줘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남는 게 있다면 뭐라고요? 부동산도 공헌했죠. 얘들한테 배분해줘야 된다. 이걸요 부동산 잔여법 해줍니다. 무슨 잔여법이라고요? 부동산 잔여법이다. 그러면 만약 이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임대를 한다고 치자. 그러면 부동산 잔여법 하에 나오는 여기서 기속되는 소득 있죠? 이 정도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이 정도 못 받으면 그냥 사업 계속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잔여법 하에 나오는 순수한 임료가 있을 겁니다. 임료. 여기다가 아무리 임대만 한다 하더라도 이 재산세는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묘지 수선비를 받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제 경비, 여러 가지 제 경비를 받아서 결정해야 되겠죠? 요거를요 수익 임료로 하는 겁니다. 무슨 임료라고요? 수익 임료. 이렇게 해서 결정하겠다는 얘기인데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이거는요 이렇게 기업용 부동산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기업용이 아닌 건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서 요거 끝. 이렇게 해서 3방식 저번 끝냈고 나머지 세세한 거는 다 5월달에 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 거 자꾸 깊이 있게 나가시면 너는 떠들어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있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도 넘칩니다. 넘쳐요. 이거.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어디를 볼 거냐면요. 거기 268페이지 보겠습니다. 268페이지에 감정평가 규칙 있어 없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시행 규칙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걸요 감정평가 규칙이라는 겁니다. 얘는요
자, 먼저 여러 가지 내용을 싣고 있는데 그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이 30억이다. 이거는 정확해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떨어지죠. 맨날 계속 바뀔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시로 주변도 한 개 바뀔 수 있는 거죠. 계속 변하기 때문에 항상 특정 시점을 딱 정해서 이 날짜의 가치가 얼마냐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기준 시점이다 해줍니다. 무슨 시점이라고요? 기준 시점인데 이거는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알겠나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걸로 해줘야 돼요. 많이 물어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잠깐 하겠지만 소급평가 이런 것들은 이미 과거의 날짜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그 날짜로 돌아가서 과거로 돌아가서 가격 조사는 가능해야 됩니다. 그죠? 이해가 되겠나요? 이미 그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뭐는 알고 있어야 돼요? 가격 조사는 가능해야 됩니다. 그 날짜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그 날짜로 기준 시점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감정평가사가 물건 평가하는데 가만히 책상머리에 앉아서 컴퓨터로만 가지고 평가하면 돼야 한대요. 실제로 가서 조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죠? 실지 조사에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다음의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면 실지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같은 경우 어떤 경우냐면 천재지변, 전시, 법령에 따른 제한이라든가 물리적 접근이 힘든 경우 있죠.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답니다. 그럼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못 들어가게 하는데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실질조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객관적인 자료 가지고 할 수밖에 없네요. 아니, 유가증권 등 뭐 특성상 실질조사가 힘든 경우 있죠. 이런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물건별 평가 기준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공시가격 제도하고 요거 둘 중에 하나를 꼭 물어봅니다. 최근 들어 거의 제가 5년 동안 계속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사익 목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무슨 목적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뭐 무슨 부동산 구입하려고 평가해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아니면 담보평가라든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자, 이것도 대원칙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 알아볼게요. 자, 먼저 자, 이 빈번한 거래가 있다. 무슨 거래가 있다고요? 빈번한 거래가 있으면 거의 이건 전부 다 원칙적인 규정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원칙적인 규정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칙만 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빈번한 거래 있으면 거의 뭐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이걸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거래사례 뭐라고요? 비교법으로 평가해라.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형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무형자산이다. 자, 무형이라는 게 형태가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형태가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 유형자산의 죄입니다. 뭐라고요? 유형자산. 근데 특허권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숨어 있어요? 없죠. 이런 걸 무형자산이라는 겁니다. 형태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은요, 이 특허권을 통해서 미래 수익이 예상되죠. 요걸 지금 시점에 같이 바꿔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형자산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수익환원법입니다. 하나에 들어가면 무조건 뭐라고요? 수익환원법이에요.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기억할게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가로치고, 자,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합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해라.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토지가 있는데 A라는 토지를 평가해달라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거래한 사례 있죠? 요걸로 하지 말고 정부가 세금이라든가 부상금 책정하려고 지역마다마다 표준지라는 걸 정해 놓은 다음에 이걸 평가해 놓은 게 있습니다. 표준지 있죠? 요거 같이 평가해 놓은 거 있죠? 요걸 가지고 수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변에서 정부가 정해 놓은 표준지 있죠? 표준지를 가지고 수정하라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공시지가 기준법. 일단 큰 그 틀은 갖췄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볼게요. 물건별 평가 기준에서 토지는 뭘로 평가하라고요?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볼게요. 이 건물이 있는데, 자, 이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건물과 토지를 같이 거래하는 경우는 많아요, 적어요? 많은데 건물만 따로 거래하는 경우는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빈번한 거래가 있어 없어요? 없죠. 이럴 경우는 뭘로 하라고요? 원가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건물만을 평가할 때는 뭘로 평가하라고요? 원가법. 근데 그 밑에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평가한다. 이건 빈번한 거래가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거는 전부 다 뭐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평가 규칙에 따르면 답을 하고요. 원칙만 얘기하는 겁니다. 원칙만 답을 하셔야 돼요. 뭐 말하고요? 원칙. 그러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 그리고 살림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우리가 과수원 같은 거 있죠? 의외로 거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로 하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거기 공장재단 거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자동차 같은 거 볼게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게 있는데 포크레인.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고차 시장이 발달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매우 발달돼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겁니다. 얘는 뭘로 하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근데 포크레인이라든가 불도저 이런 게 빈번한 거래가 있다 하긴 좀 곤란하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원가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라고요? 원가법. 그리고 자동차라 하더라도 효용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자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물상에 파는 가격 이걸 뭐라고요? 해체 처분 가격이 줍니다. 뭐라고요? 해체 처분 가격. 그리고 동사하는 각종 기계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거 다 뭐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다 주변에 거래가 있는 겁니다. 비슷한 것들. 그리고 임대료도 기억하세요. 임대료는요 임대 사례 비교법입니다. 뭐라고요? 임대 사례. 그 다음에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뭐 디자인권, 각종 권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형태가 있어 없어요? 이런 건 다 뭐라고요? 수익환원법입니다. 뭘로 하라고요? 수익환원법. 그리고 위로 올라갈게요. 우리 산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가 이게 산지가 있죠. 땅 짓지 않은 거 아닙니까? 나무가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게 자 얘는 산지하고 인목은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떻게 평가하라고요? 따로따로. 그렇지만, 자, 근데 이제 이 인목은요, 빈번한 거래가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들마다 적정 가격이 다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조경사업 하려고. 그러니까, 자, 읽어볼게요. 산지와 인목을 구분하여 감정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이 경우에 인목은 뭘 평가하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리고 소경목림이라는 게 해서 아직 자라다만 조금만 남아있죠? 이런 것들은 빈번한 거래가 없겠죠? 뭐 묘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때까지 키울 때까지 들어간 돈이죠. 원가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뭐라고요? 원가법. 만약에 산지와 인목을 일괄해서 평가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도 빈번한 거래는 있습니다. 이때는 뭐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재단이라고 있는데, 자 공장을 구성하는 자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어 없어요? 기계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특허권 이런 것도 있어 없어요? 이런 것도 있죠. 영업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평가해서 합쳐주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일괄해서 평가한다. 그러면 공장을 운영하려면 영업권이라든가 특허권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가 안 들어가요? 무조건 제가 무형자산 들어가면 뭘로 하라고요? 수익환원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읽어볼게요. 광업재단은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는데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들의 감정평가액을 어떻다고요? 합산해서 평가하라는 얘기죠. 따로따로 평가해서 합산하라는 얘기죠. 다만 일괄 평가할 때는 뭘로 하라고요? 영업권 이런 게 들어간다고 했죠.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로 하라고요? 수익환원법. 그리고 우리 광산 같은 거 있죠. 광산을 운영하려면 정부로부터 반드시 광업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광업권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뭘로 하라고요? 수익환원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광업재단을 평가할 때. 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좀 암기하세요. 자, 요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과거에 동거했다가, 동거 아시나요? 해보셨나요? 과거 동거했다가 차이고, 동거했다가 발각돼서 차였답니다. 차이고. 그 다음에 건물의 원가는, 건물은 원가를 빼고서, 건물의 원가를 빼고 토지의 가치를 공시하랍니다. 공시해라. 건물의 원가는 빼고 토지 가치를 공시하랍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도 없이 임대하게 되면, 임대료도 안 받고 임대하게 되면 수익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무수익이다. 수익이 생겨 안 생겨? 무수익이다. 임대료도 없이 임대하게 되면 수익이 안 생기죠?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세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문제 풀이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됐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자, 그러니까 과수원은 뭘로 하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동산도요, 거래사례 비교법. 자동차는요,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나머지는요, 원가법. 그 다음에 건물은 뭘로 하라고요? 원가법. 토지는요,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뭐라고요? 공시지가. 그 다음에 임대료는 뭘로 하라고요? 임대사례 비교법. 그리고 무형자산은요, 소유관한법. 이렇게 해서 자, 몇 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는 문제도 요거 위주로 풀어보시면 돼요. 그럼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약속드리지만 5월달, 6월달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풀 겁니다. 다 풀고 내용도 거의 다 할 겁니다. 쭉쭉 나갈 겁니다. 약간의 필기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이런 거 쓰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런 게. 그래서 그래요. 되겠나요? 네, 그리고 5월 일요일 날 뭐 특강이 있는데 그거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다 풀 거니까 그것도 꼭 나오세요. 예. 자, 그럼 오늘 4월 5월달 강의 4월달 5월달 아닌데 3, 4월달 강의 듣느라고 제가 고생했습니다. 누가 됐다고요? 제가. 그래서 얼른 들어가 쉬시고 배고프실 텐데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